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지명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임명을 강행했을 때 이어질 후폭풍에 대한 분석까지 잠시 뒤 오늘의 뉴스와 또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례없는 폭우가 그치자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온종일 일해야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고욕일 텐데요.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있는지, 또 폭염에 의한 산재 사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곳에서는 지금도 이 실종자 수색 작업과 복구 작업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네,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이렇게 6개 지역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네. 그 빠른 복구와 함께 주민 지원을 위한 조치인데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은 복구비 중에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고요. 네. 피해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들도 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충족하거나 어떤 더 큰 피해가 발견이 되면 추가 선포 건의할 계획이고요. 네. 그런가 하면 그 경기도 오산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서 네.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9시간여에 걸쳐서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또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을 했고요. 예. 경찰은 이제 이 압수물 분석을 해서 공사 단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사고 위험이 원래 뭐 그 전에 신고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사고 6일 만에 좀 빠르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우려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과거 교수 시절에 무려 5주나 결강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네, TV조선 보도인데요.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에요. 이때가 2017년인데 예.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수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개강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단 결강한 게 5주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수강생들 증언이 있는데 네. 수업 직전에 일방적으로 휴강 통보를 하거나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대체 수업이라고 하기도 했다. 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황당한 거고 그렇죠. 무단 결강한 이유는 정치활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선 캠프 여기에 예. 합류하기 위해서 한 학기도 안 채우고 학교를 떠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라는 거고 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것도 좀 문제 같은데 네. 그 학교 측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교수 사임 서류 이거를 어쨌든 간 뭐 사임 절차 밟으려면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 전 여가부 장관이 폭로한 것도 하라면 하라는 거지 네, 말이 네. 많다 이것도 그렇고 보좌관들한테 갑질한 내용도 이게 뭐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 이거 다 좀 결이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어제 대통령실을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게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모레 25일에는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집권 초기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 초기에 지지율을 내주면서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인사인가? 여기에는 좀 의구심과 네. 그런 게 들고요. 예. 그 진보 계열로 나뉘어지는 신문들 좀 보면 경향신문도 경청 소통 강조해온 이 대통령, 강선우 여론에는 침묵 일관 이런 제목을 뽑았고 예. 한겨레도 강선우 감싸는 민주지도부, 물밑에서는 여의도 감수성 국민에 뒤처진다 이렇게 뭐 인용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 국정 철학 기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경청, 소통, 탕평도 그렇고 국민 참여를 많이 늘린다고 했고 네. 듣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큰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그래서 지명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가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데 네. 여당 몇몇 당 지도부가 굉장히 극구 반대를 했다. 지명 철회를 반대를 했다. 네. 그리고 의원들에게 강 후보자가 뭐 읍소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이제 길이 다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걸 어떻게 또 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여당 일부가 감싼다면서 2차 가해로 가면 이거는 또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그렇죠. 문제가 더 커지죠. 예, 그런 거고요. 네. 이 강선우 후보자 논란의 문제는 너무너무 많지만 임명을 강행하면 이제 정부를 뒷받침해줘야 될 보좌진들의 허탈감 이 부분은 이 조직 내부에서 이게 수습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숨어있는 굉장한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강 후보자 임명한다면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어떤 이 후폭풍이 불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이 대통령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한다 이런 소식인데 임명 한 달 만에 이렇게 보직 변경하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인데요. 네.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자리가 뭐 핵심 보직이기도 하고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송기호 실장이 국제통상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수평 보직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 수평 이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좌천의 의미 급수가 더 내려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동하는 그 자리가 경제안보 비서관하고 네. 급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 급수로만 보면 수평 이동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그렇게만은 해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상 뭐 왜냐하면 이례적인 거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경질의 측면이 더 강한 그런 성격이 더 강하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뭐 해보니까 대통령과의 어떤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뒷말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교적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 그리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죠. 네. 어제 국회가 법사위에서 농업 4법 중에 농업 재해대책법, 농업 재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오늘 뭐 당연히 상정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이 외에도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김성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오늘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어제 국회 인사청문 특위가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을 했어요. 예. 여야 합의로 넘어간 만큼 무난하게 임명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2명 선출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요 국힘 추천 2명 몫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하거든요. 이 두 후보자의 이력들을 봤을 때 극우 논란이 상당히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추천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란 특검팀에서는 지금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허위 계획이 또 있었다 아니면 뭐 이동 기록을 조작했다
여러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KBS, 채널A, 동아일보 등등 단독 보도가 많은데요. 네. 이게 각기 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다른 의혹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드론사 일부 간부들이 이른바 이 무인기 띄우려고 기획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예. 내용이고 네. 또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국내 훈련하다가 사라진 것처럼 아하, 네. 허위 계획을 세운 의혹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SBS가 드론사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그 조작하려고 네. 비행일, 비행거리, 시간 횟수 이걸 아예 누락했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예. 네. 또 드론사가 무인기용 GPS를 군용 차에 달고 달렸다. 아. 그러니까 이게 GPS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네. 무인기용이니까 무인기에 원래 쓰는 건데 네. 일부러 군용 차에 달고 달리면은 주행 거리가 그렇게 뜬다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서 합참은 패싱됐었다라고 알려졌는데 네. 실제로는 합참에서 작전 내용 다 알고 있었고 직접 드론사에도 지시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이 내용은 합참 작전본부장이 특검에 진술을 한 거고요. 그동안에는 원래 합참 측에서는 이 작전본부장도 그렇고 작전상의 이유라면서 답변을 안 해왔었어요. 아하, 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원래 김용현 전 장관 쪽에다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화를 내면서 무인기 투입을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특검은 그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명품 가방 관련해서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뭐 통일교 측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 통일교 전 간부였던 그 윤모 씨가 어떤 걸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좀 주세요라고 했던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을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가 이 영수증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청탁용 선물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 구매 영수증도 특검팀에 제출했는데요. 네. 그럼 이제 특검팀이 그런 영수증들을 받았으니까 구매 자금 출처를 이제 확인할 전망이고요. 네. 근데 자금 출처 두고서는 통일교하고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엇갈립니다. 예. 통일교 측은 이게 윤 씨 개인적인 일탈이고 교단은 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윤 전 본부장 측은 이 영수증도 나의 개인 사무 공간이 아니고 통일교 서울 소재 한국본부 사무실에 발견된 거 아니냐. 네.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영수증을 관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통일교하고 엇갈리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 쪽이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난항에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주요 피해자랑 주요 참고인들이 잠적했거든요. 네. 네. 먼저 그 집사 게이트 연루자 그러니까 왜 부실 기업에 투자를 했는가. 네. 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 연락이 안 돼요. 네. 해외 체류 중이라고 해도 특검하고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렇게 다른 기업 경영자들은 출석하고 있는데 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집사 게이트에서 문제의 집사 당사자인 김예성 씨는 예. 4월에 베트남으로 잠적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 내렸는데 동남아 국가 오가면서 도피 중이라고 지금 알려졌고 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도 영장실질 심사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 수사 개시 20여일 만에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어떤 힘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밀항 뭐 첩보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 김계환 전 사령관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됐어요. 네, 김계환 전 사령관은 그 VIP 경로서를 본인이 전달받고 그걸 박정훈 대령에게 이렇게 해라 전달한 인물로 지목이 되는 사람이죠. 네. 특검팀이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특검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에 해병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만간 다시 피의자 조사에 돌입할 거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특검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경로설 당일에 그 800-7070 그 번호 네, 네.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증언이 2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번호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는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네. 게다가 이종섭 전 장관보다 10분 먼저 주진우 의원이 통화를 예, 했어요.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은 계속 발신자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참 공교롭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선언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다시 조명받고 있는 거는 예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 때 특검 그 당시 민주당이 특검법을 계속 발의를 했는데 막 거부권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주진우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5시간가량 막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하면서 네. 특검법이 왜 안 되는지 구구절절 이렇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얘기를 하면서 병사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듯하는 아. 그런 발언을 해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예,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주진우 의원 본인이 관계가 깊기 때문에 특검법을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서 반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 미국이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아무래도 결과가 우리와 미국과의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커다랗게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기는 해요. 네. 결과적으로 일본은 상호관세 15%로 결정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전에 맨 처음에 24% 받았다가 일본이 네. 그래서 25% 우리랑 똑같이 받았다가 그랬죠. 15%된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쪽도 개발에 뛰어들 거라고 해요. 예. 상호관세율은 15%로 큰 폭으로 낮춘 것 같지만 사실 요 뒤에 숨겨져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많은 걸 내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거는 좀 봐야겠고요. 예. 그리고 당장 이시파 총리는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참의원 선거를 완전히 그냥 박살나게 참패했고 네. 그래서 사임 퇴진해라 이런 해시태그까지 확산될 정도로 지금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미국하고 이렇게까지 내어주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 철강 알루미늄에서는 관세 50%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다른 철강 알루미늄에서 뭐 예외가 없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네. 필리핀도 관세 협상 최종 마무리 지었는데 19% 받았어요. 네. 근데 필리핀도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아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요. 예. 인도네시아도 관세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에 각종 규제 면제하기로 했던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2+2 협의 앞두고 미국에 가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일본 보면서 우리도 쌀 시장, 뭐 소고기 이런 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쌀하고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는 안 쓰겠다라는 방침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품목만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라든가 이런 연료용 작물 쪽으로 카드를 고려한다라고는 알려졌는데 이것도 사실 뭐 기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일에 가봐야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각 나라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이렇게 한 나라씩 성적표를 받는 듯한 느낌인데 부디 우리나라도 좀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에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작업하는 곳도 많고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쪽인데요. 통 영천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소통이 가능하고요. 2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목천 부근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 있었습니다. 불은 모두 껐는데 갓길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금강 나들목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여주 분점에서 여주 쪽으로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만종 분기점 부근인데요. 부산 쪽으로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3,200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정도 3,20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 전해졌잖아요. 그러면서 한때 3,209근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미국의 기술주, 테크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아침에 일본 중심으로 관세 합의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 합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한때 6%대 강세 보였고요. HL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부품주까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기술주 약세가 이제 대장주 시총에서 좀 높인 비중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의 부담으로 아직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내렸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관세 부담이 실제로 나타나는 분기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 관심 종목이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1위 삼성전자입니다. 아, 그렇죠. 어제 오늘은 조금 약한데요. 이번 달 들어서 상승세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6만 원 초반대에서 이번 달에 7만 원 근접한 6만 8,9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네. 일단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은 살짝 부진하게 나오긴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게 바닥이다.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GPU 칩 수출을 재개를 허가를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엔비디아처럼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점도 호재로 그렇죠. 작용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좀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이번 달에 8거래일 연속 외국인 사자 매수가 나타났는데요. 네. 어제는 순매도로 나타났는데 오늘은 다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소폭의 외국인 순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네. 그리고 하나그룹주에 대규모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예.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에 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전기 관련된 한국전력, HD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 자금 유입의 수혜를 누렸습니다. 네. 자, 코스피 상황은 이렇고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팔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매매 투자자별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코스피랑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상승세 보였다가 반납하면서 좀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펩트론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곳들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삼천당 제약이 복제약 개발 기대감에 30% 가까이 오르는 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코스닥 상장된 스마트폰 부품업체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오늘이 상장 첫날이었는데 네. 공모가의 70%가 오르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이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럼 일본 증시는 조금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 타결을 하면서 당연히 일본 증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여기도 역시 자동차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제 당초에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가 27.5%에 달했는데 네. 이게 15%로 하향 조정된 거니까 굉장히 큰 폭 내린 거잖아요. 절반 가까이. 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의 좀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한 달 12% 올랐고 마스다도 18% 급등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좀 8월 1일까지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그날까지 좀 합의를 못할 거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약간 깜짝 합의가 나온 것인 만큼 좀 자동차주 중심으로 반응이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런 네. 좋은 분위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조금 하락했네요. 네, 기술주 이제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네. 0.4% 하락하면서 이게 6일 연속으로 굉장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멈췄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량주 중심의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게 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에 가장 부담을 줬던 소식이 소프트뱅크랑 오픈 AI가 하고 있던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착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기적인 계획도 축소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에 부담을 줬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밀어주던 그런 AI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발표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를 시행하기로 했던 회사가 아직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 건의 계약도 체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 주가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5% 급락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2% 3% 정도 떨어졌고요. 브로드컴도 3%대에 밀렸습니다. 다만 우량주는 좀 탄력을 받으면서요. S&P 지수는 강보합으로 장을 끝냈고요. 이제 지금 이게 우량주 중심으로는 괜찮은 실적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도 2분기 실적 발표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팩트셋이라는 정보업체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 88곳이 지금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82%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좀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우량주는 약간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이 밈주식 열풍이 또 한 번 불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또다시 잊었던 그 이름 밈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네. 밈주식의 원조가 우리 코로나 때 증시 붐이 일었던 그때 게임스톱이라는 종목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게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여서 굉장히 네. 지금 2020년대에는 약간 성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어서 기관이 공매도를 대규모로 걸어놨는데 네. 이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뭔가 미국 증시의 새 지평을 열었던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밈주식, 유행주식 열풍이 불었던 건데요. 이제 4년 만에 또다시 밈주식 열풍이 월가에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월요일에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오픈도어가 42% 폭등했고요. 42%요? 네, 어젯밤에는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콜스가 38% 정도 폭등했습니다. 와, 네. 이 두 곳 모두 개미들이 이제 골라가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밈주식 열풍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투기적 매수가 대거 출현하고 있는 증거고 약간 이제 과열됐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밈주식은 뭘까 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인도네시아 이 관세 협상 타결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도 지금 관세 협상 미국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25일에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예.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여항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2+2, 2+2라고 하는 회담을 미국과 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에도 이제 오늘 내일 중에도 이제 여항구 본부장이 통상 관련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서 실무 협상 벌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정부 고위급 인사들 워싱턴으로 총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해 있고요.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오늘 출국해서 워싱턴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랑 이제 관세 문제 논의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카드가 뭘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이 많이
재무장관이 그동안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투자나 원전 협력 이런 부분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끌어온 만큼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사퇴 압력 가하면서 이 시장 혼란이 좀 계속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제 트럼프부터 백악관, 정부, 월가까지 약간 파월 해임론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최근 메시지는 이제 파월 의장을 두고 그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는 곧 물러날 거다. 8개월 안에 물러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해임론이 자꾸 시장을 좀 혼란에 빠뜨리니까 월가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좀 해임의 어떤 사태의 필요성 같은 것도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제러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가 최근 미국 경제방송에 출연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우려된다. 파월 의장이 사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향상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교수의 논리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악화했을 때 이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안 내려서 경기가 악화한 거다. 이렇게 연준한테 계속 금리 결정권을 줘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연준의 권한을 뺏어오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 사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렇게 계속 해임설, 사퇴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파월 의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가짜 사임서, 사임하겠다라고 했던 서한이 소셜미디어에 돌면서 조금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상원 의원이 이걸 올렸다가 이미지를 삭제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파월 해임론이 좀 거세질수록 미국 기준금리가 곧 내려갈 거란 예상, 좀 크게 내려갈 거란 예상에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네. 또 달러도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한번 이렇게 시장의 이런 혼란을 약간 진화해주는 멘트를 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할 만한 건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혼란을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뭐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서 일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엔화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참의원 선거가 굉장히 일본 여당이 자민당과 공명당 연정이 좀 참패를 했거든요. 네. 이게 47석을 확보를 했는데 네. 이게 전체 248명 중에 125명을 뽑는 거라서 50석만 확보해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것도 확보를 못하면서 조금 확보에 실패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이제 지지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총리가 사임할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극우당이나 이런 야당이 부상을 하면서 재정 확장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네. 엔화 약세의 가능성이 좀 불거졌습니다. 네. 그 엔화가 약세를 가면은 자연스럽게 옆나라 우리나라 원화도 좀 약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원래는 총리가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좀 방금 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제 선거 결과를 고려해서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엔화랑 원화 그리고 일본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약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호의 땡큐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황희정승내 치마 하나 가지고 새 어이딸이 입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이딸이란 어미와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결국 이 속담은 청빈한 황희정승의 아내와 두 딸이 치마가 없어 치마 하나를 번갈아 입고 손님 앞에 인사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옷 하나를 여럿이 서로 번갈아 입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번갈아 입다라는 말은 동사 번갈아와 입다를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번갈다는 일정한 시간 동안 한 사람씩 차례를 바꾼다는 뜻으로 보통 번갈아 또는 번갈아서의 형태로 쓰이고 그 뒤에 다른 동사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서로 번갈아 하기란 뜻을 가진 명사 격금내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데
주로 격금 내기로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격금 내기로 내게 질문을 퍼부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번갈아서 질문을 퍼부었다는 뜻이죠. 또 갈마보다, 갈마들다라는 고유어 동사에도 번갈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갈마보다는 양쪽을 번갈아 보다고 갈마들다는 서로 번갈아 들다인데 예를 들어 그는 두 사람을 갈마보며 서로 화해할 것을 권했다. 또 희비가 갈마드는 인생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북 경산의 기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 36도, 대전, 광주, 전주 35도, 서울과 강릉 33도, 부산, 제주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 때문에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볕이 무척 뜨겁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북동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막판 총격전을 펼치기 위해 경제통상수장들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에 이어 오늘은 김정관 산업통상정보 장관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일본산 제품의 상호 관세율은 당초의 25%보다 낮은 15%로 정해졌습니다.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와 쌀 그리고 일부 다른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5월 출생아 수가 2만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5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청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4,000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경찰은 증거 수집과 본인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해 보디캠을 구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극한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지역, 지금 오늘도 실종자 수색 작업 이어지고 있죠. 네, 가장 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실종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한 이후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장비를 못 대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해 한계가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밝혔고요. 네. 그럼에도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또 가평에서도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과 소방당국은 500여 명을 투입하고 탐지견과 드론까지 띄우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 유속이 여전히 빠르고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서 수색이 쉽지 않다고 하고요. 예. 전기와 통신도 복구되지 않았고 도로도 유실돼 장비 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은 수색 범위를 팔당댐에서 김포대교까지 넓히는 등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실종자는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2명,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물에 휩쓸려 실종된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 총 4명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가평에선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 펜션에 고립됐던 80대 암 환자 부부가 사흘 만에 헬기로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네. 지난 월요일 보건소 직원이 폐암 환자인 80대 남성의 건강 체크차 해당 펜션에 방문해다가 도로 유실로 고립된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예.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다음 날인 화요일 헬기 구조를 요청해 이들을 구조했고요. 네. 다행히 부부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네. 보건소 직원한테도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전국이 지금 수해로 난리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말에 물축제를 강행하고 있다고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호우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한평과 장흥군 등이 오는 주말 물축제를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주 광산군은 오는 주말 연예인들의 초청 공연은 물론이고 물총 대전이나 키즈풀, 얼음 놀이터가 포함된 전형적인 물놀이 축제를 그대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네.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실종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시끌벅적한 물축제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이번 호우로 2명이 실종돼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인데다 그렇죠. 네, 광산군은 재산 피해 규모만 놓고 봤을 때 북구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기도 한 만큼 네. 행사를 연기하거나 조용한 축제로 변경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란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물축제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인데다 취소를 원치 않는 인근 상인회 입장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네. 전국적으로 19명이 숨지고 다른 한편에선 아직까지도 애타게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한창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씁쓸한 소식이네요. 네. 캐스터님 말씀처럼 한편에서는
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이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많이 무덥습니다. 네, 비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비에 쓸려온 음식물과 쓰레기가 부패한 탓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또 이 3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뜨겁고 습한 남서풍에 낮 동안에는 강한 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 경보 지역인 광주는 35도, 경산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네. 낮 동안 식지 못한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밤더위가 심해지고 서울 낮 기온도 36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고요. 복구 작업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야외 활동 중인 분들 무더위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겠고 예. 양산이 그렇게 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한낮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 불가피하게 나가봐야 한다 하면 이 물통이랑 양산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양산을 쓰고 다니는 편인데 이게 입고 없고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네.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양산은 꼭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 폭염과 열대가 다시 찾아왔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잘 만들어 놓고도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예. 10곳 중 9곳이 주말과 밤에는 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에 모두 3,700여 곳의 무더위 쉼터가 있는데 평일 오후 6시 이후 문을 연 곳은 10%도 채 안 됐고요. 아, 네. 또 전체 10% 수준인 380여 곳만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주민센터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5%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는 경로당 같이 특정 대상 이용 시설로 일반인의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하, 네. 기후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의 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기 어려운 서민들은 역대급 폭우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폭염과 열대에 시달리고 있는 셈인데 네. 전문가들은 온열 질환이 늘고 있는 만큼 24시간 운영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더위 쉼터를 뭐 바라보고 있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좀 더 길게 열어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한 이 60대 남성 결국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네,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방화세를 당한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 피의자가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나타나지 않아 서류 심사로 진행됐는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총에 맞은 아들이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예. 우측 가슴과 좌측 복 부위 두 차례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동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했는데 이번 사건을 두고 사실이 아닌 루머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범행 동기부터 이혼 사유 등을 비롯해서 이 남성이 귀화한 중국인이고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또 2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내가 아끼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주장 등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돌고 있는데 네. 경찰은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밝혔고요. 피해자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너무 이렇게 떠돌다 보면 뭐 피해자 주변 인물들이 또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번 주 들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불 카드로 지급받을 때 이 충전금 금액이 적혀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선불 카드로 지급받게 되면 충전금 금액이 적히게 되는데 네. 수급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누리꾼은 발급받은 소비 쿠폰에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걸 보고 부끄럽게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데 네. 이 때문에 금액이 적힌 소비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쓸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알리게 되는 셈입니다. 네. 현재 부산과 경남, 강원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충전 금액이 인쇄된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금액은 왜 써 있는 거냐, 정말 별로다, 대놓고 알리는 게 맞느냐, 대구에서 선불카드 받을 건데 금액이 적혀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눠 지급할 때 뭐 헷갈리거나 바뀌지 네. 않게 하려고 뭐 적어두는 거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네요. 요즘 뭐 우리 학생들 문해력 저하 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그간 우스갯소리로 한 줄 알았던 일들이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네. 인류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설명을 듣고 왜 선생님이 비속어를 쓰느냐라고 하는가 하면 예. 이부자리는 대체 어떤 별자리냐 되묻는 모습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이부자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 꼴로 이 국어 실력이 기초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고2 학생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는데 네. 3년 전 8%에서 지난해 9.3%까지 확대되는 등 6년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표집지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지난해 고2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중학교에 입학했던 터라 단축과 원격 수업이 반복됐던 시기 학습 결손이 아이고. 누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네.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 비슷한 생각인데 전국 5,800여 명의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어떻느냐는 질문에 열의 9이 떨어졌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사회적으로 이과를 선호하는 흐름이 커져서 그런지 이른바 수포자 비율은 줄었는데요. 수학 포기자. 네. 고2 학생 중 수학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친 학생 비율은 지난해 12%대를 기록했는데 네. 과거보다 그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는 데 눈길이 가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국어 과목 기초 학력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손 놓고 있기에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네. 요즘 해외 보면은 한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한식당이 많아지고 있고 무슨 상을 받고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식당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 숫자로 확인해봐도 감소세가 눈에 확 띌 정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7년 전 45%대를 기록했던 한식장 비중은 매년 줄어들더니 작년엔 4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3년 내로 한식업종 비율은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셈인데요. 네. 국세청 자료에서도 지난 5월 전국 한식당 사업자 수는 41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넘게 줄었는데 한식이 빠진 자리는 일식과 양식, 중식도 빠르게 퍼진 배달 문화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를 보면 일일 평균 배달수 질문 항목에 대해 한식당 74%가 없다 답했는데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예. 또 한식하면 푸짐한 반찬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급등한 식자재 값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익성 생산성 분석에서 한식당의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이 70%를 넘기면서 평균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낮춰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 배달 앱 땡겨요가 운영 중인데 이게 현장 반응은 조금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네, 땡큐는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신한은행과 함께 3년 전 처음 내놨는데 중개 수수료가 2% 수준으로 일반 배달 플랫폼보다 한참이나 낮지만 주문 건수도 많지 않은 데다 업체가 직접 배달 라이더를 확보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가게들이 이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예. 자영업자들은 땡교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불편한 배달 문제에 우선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자체 배달 시스템도 없어 대행 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배달료가 더 비싸거나
이 업체가 바쁘면 배차가 늦어져 아예 입점하지 않는 아.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입점한 가게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이용률도 떨어지는데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서비스를 혁신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낮은 중개 수수료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음식 가격을 크게 낮추는 등 분명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며 배달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4일 두 번째 정규 솔로 앨범을 발매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굳혀가고 있는 가수죠. 악뮤 이찬혁의 신곡 비비드 라라 러브 듣고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폭우가 그치자마자 다시 폭염이 돌아왔는데 네. 이 올 여름만 해도 벌써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20대 외국인 근로자, 네. 또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네. 이 폭염에 숨지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일터에서의 폭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폭염이 있어서 사망 사고 소식도 많이 들렸는데요. 네. 그런데 뭐 저번 주에는 폭우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많이 피해가 많으세요. 근데 네. 또 이번 주부터는 폭염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고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 폭염 때문에 이제 근무하시다가 온열 질환을 겪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이 폭염으로 인해서 아까 그 7월 초의 사례처럼 사망 사건들도 네네. 나오면서 우리 노동 당국이나 또 관련 부서들이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또 관련법 개정도 이뤄냈습니다. 네. 그래서 폭염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폭염을 둘러싼 법 내용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 백서는요. 일터에서 어떻게 폭염에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 텐데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볕더위에도 야외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온열 질환을 얻을 수 있는데 네. 그 증상이 보니까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 온열 질환이라는 게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이 더워지니까 우리 그 신체적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우리나 두통,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뭐 근육 경련, 의식 저하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적게는 열발진이나 땀띠 등이 나타나고요. 또 네. 심각하게는 열사병을 얻거나 열탈진 현상을 해서 의식을 잃는 현상이 가장 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날씨가 덥다고 해도 일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 폭염 대비해서 뭐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요. 최근 10년간 여름철 6월에서 8월을 얘기하는데 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4.2도이다. 근데 이거는 91년부터 22년 대비해서 0.5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24.2도 평년 기온이라니까 뭐 별로 크게 안 느껴지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 폭염 일수를 보면 폭염 일수가 2000년대 초에는 뭐 평균 9.1일에 불과했지만 1년 중에 네, 2010년도 이후에는 약 14.5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5일 가까이가 더 맞습니다. 늘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채로 그러니까 충분히 피로 회복을 못한 상태로 다시 출근해서 그 폭염에 노출되는 현상 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6년 동안 180명 정도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180명 중에 이 중에 온열 질환 사망자분은 24명에 이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약 온열 질환 산재 발생의
91.1%, 약 90%의 164명이 음. 7월하고 8월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우리 지구가 또 한반도가 갈수록 해마다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시도들 그동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관련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맞습니다. 22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요. 폭염 노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절한 휴식 등의 필요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드디어 네. 22년도에요. 22년도.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폭염기에 적절한 온열 산재 예방 조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고 유죄 판결의 약식 명령을 받으면 거기에 부과해서 200시간 이내에 산재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 이수 명령도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요. 더더군다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명령까지 내리도록 규정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큰 포인트가 그동안 적절한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방 조치가 법제화되지 않았으니까 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수준에서 주의 권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의무인 게 아니라 권고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조금 안타까운데 지금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작년에 10월 22일 경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콕 집어서 폭염 한파의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강장애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해서 이게 기존 공고사항 중심의 예방과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폭염 작업의 정의와 예방 조치 발생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행인데 그러면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지금 7월 17일부터 당장 시행됐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입법 예고가 이제 작년 10월 22일 법 배정되고 입법 예고가 올해 3월에 됐고요. 근데 지난주에 7월 11일 날 이제 규제 심사 통과했고 7월 17일부터 시작된 건데요. 사실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해서 여름을 기다렸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하고 5월에 두 차례 걸쳐 검토하면서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의 재검토를 2번이나 요청해와서 연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말 통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다시 재요청을 올렸고 이제 통과돼서 당장 사업장에서는 의무 조치들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 사항도 좀 알아보죠. 네. 온열 질환 예방 조치는 언제 어떻게 실시해야 되나요? 이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실시는 어떤 거 있냐면 온습도계 비치해서 체감 온도를 측정하고 조치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한테는 온열 질환 증상 및 응급 조치 요령을 숙지시켜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5대 수칙을 쉽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이 되는 게 체감 온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물론 이런 폭염에는 누구나 덥다고 느끼겠지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감도하고 좀 약간 참을성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정의되어 있는 이제 체감 온도는요. 습도,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름철에는 기온하고 습도를 고려해서 계산돼서 물론 산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계절별 기후 변화 건강 보호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체감 온도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 산출표라는 걸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비치해두고 온도 습도계 이용해서 딱 맞춰보면 이 체감 온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우시면 역시나 그냥 검색 홈페이지에서 거기에서 체감 온도 계산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바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그렇군요. 입장 가능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기온과 습도만 입력을 맞습니다. 하면 체감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 조견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출표를 출력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컴퓨터가 바로 있으면 그 치고 들어가셔서 지금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아까 5대 기본 수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온열 질환 예방하려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나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입니다. 예, 물하고 그늘하고 휴식하고 보냉장구하고 응급조치거든요. 예. 예, 시원한 물 충분히 구비하여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공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가 아닌 옥외 작업 시에는 네. 이동식 에어컨이나 뭐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장치하고 그늘막 설치해서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폭염 집중 시간대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작업 시장 조정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외 작업도 있지만 실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도에 그렇죠. 해당 그렇죠. 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 시설 설치해서 체감 온도 31도 이상 시에 적절한 휴식하고 이게 33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냉각 의류나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지급해 주셔야 되고요. 온열 질환자나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119 신고하시고 예. 의식이 있어서 응급 조치하시더라도 증상 개선이 없다면 바로 신고하셔서 조치 받으셔야 돼요.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렇게 맞습니다. 5가지 잘 네.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네. 이런 폭염 속에서는 뭐 진짜 누구나 힘들지만 특히 더 취약한 근로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 좀 따로 관리를 하나요? 네, 이 온열 질환 민간 구문으로 설치하고요. 이분들에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 폭염 자복에 새롭게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 분이시거나 네. 과거 온열 질환 경력이 있으신 분이나 네. 뭐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은 민간군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온열 질환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회사가 그 배치 전에 온열 질환 증상 및 응급 조치 요령을 분명 없이 주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신규 배치자에 대해서는 바로 그 우리가 적응이 되신 분하고 똑같이 일 시키시는 게 아니고 폭염 작업 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 작업 시간 단축하고 휴게 시간 추가 배정도 필요하면 즉시 이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렇게 발생했다면 네.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사실 우선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의식이 없다면요,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고 네.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옷을 헐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몸을 시원하게 신 다음에 119가 도착하면 후송 조치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의식이 있는 경우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동일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해줘서 증상 개선을 도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증상 개선이 없고 계속 그렇다고 하면 예. 119에 신고하셔서 빨리 후송 조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네. 해야겠고요. 이 실내 그러니까 옥외 작업뿐만 아니라 뭐 네. 실내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뭐 고열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해도 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휴게 시설에 대한 뭐 법적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큰 기업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휴게 시설이 이제 갖춰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소규모로 내려올수록 잘 대비가 안 돼 있고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건설업 총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이거나 10명 이상 2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더라도 7개 치약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가 2명이라도 있으면 네. 법에서 정한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하. 네. 크기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내용도 뭔가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사무직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휴게 시설이 꼭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뭐 사무직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의무가 배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우리가 원칙은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노동부 해석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사무직 종사자들만 구성돼서 휴식 시간에 업무 공간에서 어떤 간섭과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면 네. 별도의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하. 만약에 일시적이나 간헐적이라도 전화나 방문객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 별도 휴게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유권 해석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터에서의 폭염 대책관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506님께서 문자를 빨리 보내주셨는데 물류 창고에서 미화 작업하는 70대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 아침 회의 시간에 온열질환 예방법 알려주셔서 물, 휴식, 그늘, 보냉장구, 응급처치 아까 5대 기본 수칙 네. 함께 외우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무더위에 작업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05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2893님,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하라고 하는데 서너 시간 작업하고 40분 이상 이렇게 휴식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요 질문은 네. 우리가 근로자분들이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2시간마다 20분 쉬는 것보다 4시간 하고 그냥 더 많이 40분 쉬면 안 되겠냐는 질문으로 먼저 보여요. 여기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맞습니다. 경우. 네. 그런데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폭염 집중 시간대에 2시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하는 거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만약에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면 예. 중대재해 처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은 근로자분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네. 아니 2시간마다 20분마다 쉬지 말고 그냥 4시간 서너 시간 하고 40분 쉬세요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사업주의 지시. 맞습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2시간마다 20분 쉬는 거를 꼭 지키셔야 된다. 이건 최소한의 안전조치다라는 말씀 네. 다시 드리고요. 33도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5944님, 폭염에도 사업주가 생수를 마련해주지 않아서 직접 사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당행위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부당행위라고 콕 집어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있고 뭐 아까 그 온열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의무들을 규정했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수 비치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의문이 있거든요. 물론 네. 5대 기본 수칙에서는 생수를 충분히 마련해두고 구비해두고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사서 섭취는 근로자한테 전가시키는 행위니까 이 법을 정말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주가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6789님, 저는 가스 검침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뭐 쉰다고 해도 처리할 일은 계속 쌓이는 거라서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치가 혹시 있을까요? 하셨어요. 요건 사실 이제 회사하고 우리 검침원 분의 약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검침원 분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네. 회사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보질 못하니까 뭔가 중간에 있는 휴식 시간들이 잘게 나눠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은 사실 우리 회사 쪽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폭염이나 이런 그 상황이 이어질 때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회사 측에 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명확한 시간을 부여받고 장소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보상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317님. 아버지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셔요. 주 4일로 일하시고 새벽 6시 출근, 오후 2시 퇴근이나 낮 1시 출근, 저녁 9시 퇴근하는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요즘 더워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뭐 급여도 적고 휴가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70대시고 진통 소염제로 버티고 계시다 하셨는데 이 노동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조금 있어 보입니다.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체류 시간은 8시간으로 설정하고
급여가 약 150만 원이라고 하는 건 네. 이 시간 체류 시간 안에서 우리 그 사용사 그 사업주가 휴게 시간을 많이 부여해 놓음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 휴게 시간을 그만큼 쉬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실제대로 쉬고 있다고 하면 급여 약 150만 원이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퇴직금도 없는 부분은 분명 없이 잘못됐습니다. 아하. 퇴직금은요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면 전면 적용돼요. 야. 그러니까 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봐야 되는 문제 그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네. 퇴직금이 없는 내용은 노동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문제가 부분이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사 논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될 걸로 보이고요. 또 표절 논란 휘말렸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는데 이런 인사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두 사람 모두 논란의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이 대통령도 숙고를 거듭한 뒤에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여권에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또 직무의 연관성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 유학 특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네. 이게 교육부 수장직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이게 인성이나 업무 태도에 가까운 논란이지 여성가족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럼에도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강 후보자의 경우 강성 친명계로 꼽히고 또 김혜경 여사와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재선 의원이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과의 사이도 돈독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 외부인인 이진숙 후보자보다 강 후보자를 향한 일종의 동정심 그리고 신뢰가 정당 여당, 정부 여당 내 상당히 확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낭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강 후보자를 강하게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내가 아니라 여당의 뜻이다. 강 후보자 임명의 명분을 확보한 셈이죠. 이 정치권 반응이 궁금한데 아무래도 야당 반발이 뭐 만만치 않죠.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인사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임위 활동은 물론 본회의에서도 장관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명되면 강선우 장관이 아니라 강선우 씨 혹은 강선우 의원 뭐 이렇게 호칭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네.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해서 아이고.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국민의 의원들 특히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제가 만나보면 네.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예. 어제 한 보좌관을 만났는데 강 후보자를 두고 직장에서 갑질하다 걸린 직원을 사장이 징계는커녕 승진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강 후보자 청문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여당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나아가 야당 내부에선 이번 인사 국면을 일종의 반격 기회로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인사 논란이 야당에게는 이 분위기를 바꿀 절호의 기회겠죠. 강 후보자 임명이 끝난 후에도 야당의 공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반발이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갑질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논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강 후보자를 강하게 엄호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분명 불편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네. 우선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계다. 갑을 관계가 아니다. 의정 활동하면서 공과 사를 나누기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갑질 논란을 마치 좀 관행처럼 해명한 발언이 논란을 키운 건데 네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보좌진도 명확한 위계 아래에 있는 노동자고 또 민주당이 예외를 주장해선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지도부의 태도가 민주당이 그간 강조해온 의례 정치와 충돌하고 지도부의 엄호 논리도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설득력이 좀 없다는 거죠. 네. 여기에 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까지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정영애 당시 장관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정 전 장관은 지인들이 있는 단체방에 강 후보자가 지역 민원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가부 예산 삭감했다. 그런 인물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내는 거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일단 정 전 장관은 이 글이 사적인 호소일 뿐이지 뭐 폭로나 고발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네. 논란이 뭐 앞으로 더 커질지는 미지수인데 네. 이런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강선호 후보자 임명이 뭐 결정된 것 같은데 여권에서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현재로선 임명 강행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국회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만약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다. 예.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셈인데요. 일단 의원들을 만나보면 여당 내 의견이 다소 갈립니다. 우선 이 정도 인사 잡음은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나 있어 왔던 거다. 강선우 후보자도 해명을 했으니까 일단 일할 기회만큼은 한번 줘보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을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네. 다만 내부에선 이걸 일종의 교통사고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예. 당장은 크게 아픈 부위가 없어도 교통사고처럼 나중에 가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강 후보자를 겨냥한 추가 폭로가 나오거나 아니면 입각한 다른 장관들을 둘러싸고 또 갑질 논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아하, 네. 이게 제2의 강선우 논란이 누적되다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 이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강 후보자와 달리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있었던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때 밝힌 이유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국정 철학을 기준으로 인사를 빠르게 정리한 건데 이 탓에 일각에선 인사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네, 네. 정부의 인사 기준 그리고 일관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사 논란으로 지금 뭐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당 리더십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깥이 굉장히 소란스럽지만 민주당의 화두는 역시 전당대회입니다. 네. 정권 초반 누가 여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 분위기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가 갖는 정치적 의미 상당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권리당원 투표 결과 충청권과 영남권 모두 정청래 후보가 62%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예. 누적 득표율 역시 정청래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운 표차로 박 후보와 거리를 벌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는 조금 상당한 접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접전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일각에선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후보의 우위를 전망하는 그렇죠.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판세가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 쪽으로 크게 기운 모습인데요. 네. 박찬대 후보 측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비상계엄 당시에 박 후보가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투톱으로 당의 투쟁을 이끌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명심은 박찬대라는 시선도 많았고 또 언론 노출도 박 후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표차는 쉽사리 예상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아무래도 메시지의 선명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정청래 후보는 소위 매운맛 후보로 불립니다. 네. 자극적이고 선명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 해체, 위헌정당 심판 청구,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고
반면 박찬대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순한맛 후보입니다. 네. 야당 비판 물론 수위 높게 하고는 있지만 협치의 필요성 같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지금까지 집계된 표심을 해석하면 민주당원들은 수비보다는 공격, 강한 민주당, 투쟁형 지도부 이렇게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물론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뭐 이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면 남은 변수나 반전 가능성 뭐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확신은 이릅니다. 이게 적은 가능성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죠. 네. 일단 박찬대 후보가 아직 자신감 잃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마침 제가 박찬대 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예. 초반 열세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정치 대비한 일에 늘 약자였고 그래서 역전에 나는 익숙하다 이렇게 어허허. 답하더라고요. 예. 실제 아직 표심이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전체 권리당원의 75%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박찬대 후보 측은 남은 시간에 조직력을 총동원해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당내 선거에서 반전의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압승을 계속 이어가다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30%포인트 이상 뒤지면서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죠. 예. 그럼에도 정청래 후보는 초반 2연승 이미 승기 잡았다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경선을 두고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도 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청래 당대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정 후보가 정당 예산 심파 청구법을 발의한 상태고 내란당 해체하겠다. 막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으니까 예. 야권에선 이러다 진짜 당 해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정청래가 되면 국민의힘 가만 안 놔둘 것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금 뭐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후보 라인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춰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인물들이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네. 출마자들의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전당대회 윤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른바 인적 쇄신론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 계파 대결을 넘어서 보수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둘러싸고 일종의 노선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인데 예. 먼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 사퇴하고 곧바로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는 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인적 쇄신, 뭐 혁신안 이거 다 극우 프레임이다. 이거 내가 깨부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최다선이죠. 조경태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주진우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네네. 전당대회 열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장 큰 미지수이자 변수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입니다.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출마 여부 물어봤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고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한 전 대표 측근인 김종영 전 최고위원 지난주에 만났는데 네. 한 전 대표 측근들이 다 출마를 말리고 있다. 이런 기류가 강하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출마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전망도 지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 일단 고민의 데드라인이 임박은 했는데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이젠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는 날인데 이때 전후로 한 전 대표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한 당대표 선출을 넘어서 뭐 계파 간의 이런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좀 내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던데요. 네, 모든 전당대회 뭐 경쟁 치열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흡사 전쟁에 가까운 것처럼 저는 이 감도입니다. 친윤계와 비윤계가 서로를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다음 공천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팽배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계파 갈등에 불을 지핀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최근 당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네. 윤리위가 이제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 이 이유를 들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데 김 전 최고위원과 친한계는 이거 계파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이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의 축이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의 입당입니다. 네.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전 씨의 입당을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네. 김문수 전 장관은 뭐 문제 없다 포용론을 펴고 있지만 뭐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은 계엄과 부정선거 옹호한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전 씨의 언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누구까지 당이 포용할 수 있느냐 이거 두고 내부 균열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의 화두가 이 전당대회로 막 크게 쏠려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혁신위가 아직 가동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희숙 혁신이 그 쇄신 분위기에 좀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네, 윤희숙 혁신이 스포트라이트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네. 모습입니다. 네.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안을 내놓은 지 이제 10일이 넘었는데 당 차원에서 혁신안을 논의할 의원총회 오늘에서야 겨우 열렸습니다. 예. 애초 20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폭우 피해를 이유로 연기가 됐고 다시 오늘로 밀린 건데요. 윤희숙 위원장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의원들이 3년 남은 임기 뒤에 숨어 있다. 혁신안에 좀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의원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는데 네. 결국 윤 위원장 오늘 의총에 불참했습니다. 네, 일종의 항의 표시인 셈이죠. 네. 실제 윤 위원장이 내놓은 인적 쇄신안뿐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100% 전당대회 이런 제안에 당 지도부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이 일부 주자들이 동조하고는 있는데 선관위가 기존 안대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혁신안 논의가 공전하는 사이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느새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개혁의 키는 혁신위가 아니라 차기 당권 주자 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